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깜짝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혁신위와 당 지도부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는 와중에 회동이다 보니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오늘 오후에 만남을 가질 걸로 보입니다. 오늘 두 분과 정치권 이슈들 이야기 나눠보죠.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이 당 지도부와 깜짝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인 만큼 왜 만났을까에 대한 해석이 참 많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아침 이제 조간을 훑어보다가 사진을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통상 비공개 대통령의 행사면은 이제 대통령실 제공이거든요. 예. 전속 그러니까 풀기자단이 못 그쵸. 가니까. 그런데 밑에 그 바이라인을 보니까 국민의힘 제공으로 돼 네, 있더라고요. 이번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당이 당에서 풀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거는 당이 그러면 이건 선제적으로 뭔가 홍보를 해야 될 필요를 느꼈다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굳이 이것을 비공개로 했으니까 뭐 당이 알아서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용인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이 자리를 먼저 국민의힘이 흘린 건 뭐냐? 김기현 체제 이상 없다라는 걸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뇨한 위원장이 지금 그동안 마지막 그 사실 워딩이 나를 그러면 공관위원장,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해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김기현 대표가 단칼에 거절하면서 이제 사실상 냉각기 오늘 이제 회동을 합니다만은 사실상 이제 굉장히 위험한 지금 그런 수위에 지금 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저는 대통령이 조율했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이 갈등을 일단 봉합시키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일단 봉합을 하는 그런 단계여서 당 지도부를 이제 대통령실 참모들이 바뀌었으니까 그 상견례 한다는 그 명분과 취지로 이렇게 하고 비공개로 하되 이 얘기를 이제 당이 이제 언론에 공개하게끔 하는 이런 구조를 통해서 김기현 체제가 굳이 비대위가 앞으로 뭐 비대위라든가 이런 얘기 나오는 거는 이제 차단이 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김기현 대표가 조금 이제 이 회동을 갔다 나와서 굉장히 자신감 붙은 좀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동력을 바탕으로 아마 이뇨한 위원장을 만나서 어느 정도 또 이야기를 할 텐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윤 대통령이 어쨌든 이 총선 국면은 비대위 체제 없다.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 체제로 치료돼 혁신의 의견은 최대한 한번 수용해봐라라는 중재안으로 어저께 비공개 오찬회도 있었던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 만남을 해석하고 계세요? 저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잠시 휴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당 지도부하고 그리고 중진들한테 험지 출마하거나 뭐 불출마 요구가 앞으로 없겠느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 논란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뇨한 혁신위원장과 당 지도부, 특히 김기현 대표하고 정면 충돌하는 건 상당히 대통령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거다. 그런 면에서는 일단 김기현 대표 체제를 좀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논란을 좀 한 번쯤 정리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계속 뭔가 김기현 대표를 압박하는 듯한 이런 전략을 쓰기는 좀 앞으로 쉽지 않아졌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 혁신위는 마무리를 좀 아름답게 하는 게 일단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조기 해산을 해버리면 그러면 다시 이제 리스크가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뇨한 혁신위원장한테도 저는 일정하게 메시지가 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 차원에서 뭐 내일 이제 또 회의를 연다고 하니까요. 혁신위 안을 최대한 존중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주면서 일단 혁신위를 어느 정도 존중해주면서 마지막 임기를 끝내게 하는 20일, 그러니까 24일이 끝나는 날이잖아요. 그때까지 좀 부드럽게 이 문제를 좀 정리해가는 작업을 할 것 같고요. 또 역으로 생각하면 김기현 대표가 뭐 불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라든가 아니면은 중진 차원에서 험지 출마 요구가 그 출마 선언이 더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김기현 대표가 어떤 방식으로든 좀 맡겨주면 나중에 가서 결단을 하거나 뭔가 이 상황이 더 나쁘게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메시지 정도는 대통령실에 전했을 가능성도 있겠다. 물론 지금 뭐 전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제 나름대로 관측을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모양이 나오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순 평론가님 뭐 오늘 이제 이뇨한 혁신위원장 김기현 대표 만나지 않습니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조기 해산으로 가는 그림을 보여주지 않기 위함이다라는 이제 분석도 있는 반면에 조기 해산으로 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상황이 나아진 게 좋은 게 하나도 없지 않냐 뭐 이런 분석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뇨한 위원장이 지금 아마 외부 일정을 끊고 지금 장고에 들어갔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은
이뇨한 위원장도 이번 회동을 그냥 말하자면은 봉합을 위한 단순 회동으로 마무리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신도 여기에서 뚜렷하게 혁신위의 존재감이라든가 혁신위가 왜 이걸 이제까지 해왔는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소신을 밝힐 것 같아요. 그걸 얼만큼 이제 김기현 대표가 그걸 수용해내느냐의 관건인데 그럼 얘기는 다시 또 되돌아가잖아요. 또 험지 출마에 그 중진들의 용단 이런 걸 또 요구할 텐데 그런 일들을 지금 이제 사실은 이뇨한 위원장이 다시 재욕을 한다 해도 김기현 대표가 받을 리는 또 만무하거든요. 다만 이제 이분들의 두 분의 이제 공개되지 않는 만남 속에 아마 이런 경우는 있겠죠. 나한테 좀 시간을 달라든가 내가 지금 상황은 결단의 시간이 아니다. 이렇게 또 김기현 대표가 뭐 양해를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뇨한 위원장은 제가 보기에 단순히 출구 전략 차원에서 조기 예산 카드를 꺼내는 것보다는 정말 혁신위가 왜 이제까지 활동했는지에 대한 뚜렷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저는 김기현 대표한테 전달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수위를 뭐 낮춘다거나 뭔가 뭐 이렇게 조용히 갈 것 같지는 그렇죠. 않으세요? 예. 지금 그렇다면은 아마 인 위원장이 여러 가지 지금 계속적인 언론에 그런 걸 냈을 때 근데 뭔가 지금까지 장고하고 언론과의 접촉을 끊고 숙고한다는 것은 본인이 던질 수 있는 최후의 메시지를 저는 고민하고 있다고 보는데 다만 지금 김기현 대표는 대통령과의 회동을 통해서 나름 지금 힘이 실린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밀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이 두 분의 만남이 아마 다 공개는 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어떤 이야기들이 다시 또 오고 갈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어쨌든 이뇨한 위원장은 지금 혁신위를 지금 조기 예산하겠다. 우리가 뛰쳐나간다. 이렇게는 저는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좀 더 어떤 강수가 나올지 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이뇨한 위원장도 우리가 사실 지난번 나에게 공관위원장 시켜달라 뭐 여러 가지 패착에 대한 발언이라고 했지만 그렇게 깜짝 카드가 또 등장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뇨한 위원장이 나름 제가 보기에는 정무적 감각도 있는 분이고 결단력도 있는 분이어서 우리가 또 생각하지도 못한 어떤 또 안을 들고 김기현 대표와 회동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조금 전에 김성환 평론가님께서는 이제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든 그러니까 이것을 좀 존중하면서 정리하는 모양새를 좀 갖춰가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그게 저도 말하자면 이게 모순이죠. 충돌되는 지점인데. 예. 근데 24일까지 근데 김기현 대표에도 최악의 시나리오는 혁신위가 조기 해산하고 나가버리는 것. 이것도 김기현 대표한테 최악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가 전권을 주겠다고 해놓고 24일까지 아무런 결과도 못 내고 중간에 중도 해산하는 건 이건 김기현 대표도 정치는 신의의 문제고 약속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런 점에 있어서 그럼 왜 혁신위를 발족시켰냐. 결국 시간 벌기용이 아니었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도 정치력을 발휘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임 위원장이 지금 이렇게 장고의 시간, 숙고의 시간을 통해서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 모르겠으나 저는 단순히 조기 예산하겠다라는 이 카드만 갖고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안을 갖고 나오더라도 김기현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정치력을 발휘해 최소한 수용해주는 모습을 어느 정도는 보여줘야 그나마 24일까지 혁신위가 그나마 갈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뇨한 위원장하고 서로 윤심을 얻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 윤심이 어디로 갔는지가 지금 모호했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김기현 대표 당 지도부를 만남으로써 윤심은 일단 김기현 대표한테 있다고 대통령실에서 공개적으로 보여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좀 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혁신위가 24일까지 활동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공천관리위원회가 15일 출범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위에서 뭐 중진이든 뭐든 험지 출마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결국 공천관리위원회가 그걸 주도하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공천관리위원회가 일주일 내에 만약에 출범한다고 하면은 혁신위 요구를 공천관리위원회가 다루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 지도부로서 부담을 더는 또 하나의 장치가 만들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끼워지지 않은 고리가 혁신위 음모론이에요. 그러니까 한 보름 전쯤인가요? 계속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가 나왔던 게 이뇨한 위원장 뒤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있다. 김기현 대표를 강제로 끌어내린 다음에 비대위원장을 김한길 위원장이 맡게 될 것이다. 이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급속도로 확산됐던 소문이자 아니면 어떤 일종의 불안 요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박정환 수석 대변인이 대통령 만나고 난 다음에 와서 혁신위 음모론을 간접적으로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리스크는 그거 하나다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 뒤에 정리하는 작업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김한길 위원장이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말라.
이렇게 당 지도부가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한길 위원장이 어디까지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김한길 위원장이 움직이지 않는 한 인유한 위원장 역시 정면으로 당 지도부하고 맞서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혁신안 사실 이 혁신안을 받아들이느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았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김기현 대표 체제로 치르게 된다면 승산이 얼마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일단 오늘 나온 연합뉴스 TV 그리고 연합뉴스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저희가 함께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죠. 여야 당 지도부 그리고 다선 의원 험지 출마에 대한 입장 이게 아무래도 이제 혁신위에서 내놓았었던 그 권고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면 지금 절반 이상이 동의한다라고 지금 초록색으로 좀 표시가 돼 있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평론가님? 그러니까 원래 그 총선을 앞두고 그 물갈이 폭이 역대 아마 제가 평균이 아마 40%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구하는 50% 정도가 거의 그 기존의 패턴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51%가 넘는다는 건 뭐냐면 특히나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영남당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고 그다음에 기득권당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중진들이 여기에 대해서 결단을 좀 내려줘야 한다는 그런 요구의 목소리가 평균치보다 조금 더 높은 거죠. 그리고 저는 이걸 당연히 알기 때문에 이제 인유한 위원장도 중진들의 험지 출마와 불출마 선언이라든가 이런 용단을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오는 게 사실 국민 여론이 이렇게 흘러가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기에도 어쨌든 양당 모두 포함해서 아마 또 내년 총선에 공천 과정을 놓고 보면 물갈이 폭이 전 그래도 40% 폭은 또 유지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반이 넘는 이 여론조사 결과는 당연한 거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지금 특히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든 초선 의원들도 거의 영남 지역구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엔 지금 이런 여론조사들이 굉장히 부담으로 남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설령 지금 비대위 체제로 안 가고 인유한 혁신위가 요구한 걸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김기현 대표의 체제로 총선 치를 수는 있으나 김기현 대표가 자기 울산 지역구에 출마하면서까지 그런 간판을 가지고 본인 당대표로서 선거를 치른다? 저는 그게 쉽지 않아 보이는 가능성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쨌든 바꾸고 변화하고 혁신하는 거는 결국 이게 사람으로 우리가 결론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나 총선은 주요한 선거 후보자들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전투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이 상당 부분 사실 이 데이터에 좀 민감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부담을 가질 겁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인재 영입에도 좀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이수정 교수가 이제 1호 인재 영입이 됐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비례대표가 아니라 이제 지역구로 좀 시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미 영입된 인재가 영입 인재 1호라고 하니까 좀 이상해요, 저는. 그 과거에 네.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3년 전에도 예. 그때도 성폭력대책 특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사실 정치에 발을 디뎠다고 볼 수 있거든요. 미래통합당 시절에도 이미 사실상 영입이 됐던 거고요. 4.7 선거 때도 그때도 경선위원회에도 참여를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었죠. 예. 윤 대통령하고 남편이 윤 대통령하고 굉장히 좀 가깝다 이렇게 또 알려져 있기도 하니까요. 새롭게 영입한 인재 영입 1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그건 좀 어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차피 국민의힘 안에 그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인물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이제 본인은 가고 싶은 지역구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대 후문이 있는 곳이 지금 가려고 하는 수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험지라고 얘기하는 건 박강원 전 원내대표, 민주당 의원이 여기서 계속 이제 당선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험지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오늘 확인한 바로는 정확하게 출마 지역이 최종 확정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이수정 교수가 가지고 있는 여성이나 아니면은 사회적 약자에 관한 부분이나 이런 것에 관한 전문성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호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데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으로 출마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원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건 이수정 교수의 뜻에 조금 더 가까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인재 영입이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철규 인재 영입위원장이
선임이 되고 난 다음에 사실 반발 여론도 적지 않았잖아요. 지난번 보궐선거 책임 논의도 대두됐던 상황이기도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인재 영입이 시작됐다는 거는 뭔가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하는 의미가 되거든요. 이 얘기는 또 달리 말하면은 지금 일종의 이제 어떤 분위기나 국면을 좀 바꿔주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꾸 불출마 얘기만 나오는데 불출마 얘기를 통해서 불출마하면 누가 나올 거냐 이런 얘기로 자연스럽게 얘기가 귀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새롭게 인재 영입된 사람들이 하나둘씩 계속 발표가 되면 불출마에 대한 논의는 좀 사그라들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혁신위가 그동안에 뭐 당내 갈등을 벌여왔던 것 그런 관심에서 조금 좀 관심이나 이런 게 화두가 바뀌어지는 측면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관위도 예정보다 조금 일찍 등장하고 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혁신위와의 어떤 갈등의 이유가 있었다. 이런 분석이신데요. 좀 어떻게 사실 보세요? 근데 그 12월 정도면은 원래 총선 기획단하고 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출범하는 그 비슷한 시기는 맞아요. 그 정기국회가 끝나는 무렵이니까. 예.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게 두 개가 연이어 출범하다 보니까 이게 혁신위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추론이 되고 저도 뭐 나름대로 그거는 당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라도 굉장히 저는 합당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수정 교수 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인재를 영입한다고 얘기할 때 사실은 그게 이제 일종의 자객 공천을 염두에 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재로 영입한 사람들이 정말 따뜻한 안방이나 아랫목에 그 아주 우리 그 전통적 지지가 높은 곳에 보낸다? 차라리 뭐 그러면 비례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분들이 험지로 가는 건 저는 사실상 상당히 설득력 있고 당연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영입한 인재가 자객공천 비슷하게 해가지고 상대방의 중진을 꺾고 돌아왔을 때 그 바로 초선이라도 바로 이제 정치적 중량감을 높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바로 뭐냐면 국민들은 그래 영입한 사람은 저렇게 험한 곳으로 보내고 지금 영입을 한 사람들은 그러면은 도대체 자기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거냐고 비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돼버렸어요. 이 점은 지금 사실 이 이수정 교수의 건이 물론 사실 본인도 비례 이런 걸 원했지만 당이 험지 출마를 요구했다. 아니 당이 험지로 가라고 요구했다잖아요. 근데 네. 영입한 인재에게는 그렇게 요구하면서 자신들은 그 기득권을 지킨다는 게 이게 사실상 이게 좀 배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나름대로 아마 공관위가 총선 기획단이 좀 고민은 있을 거예요. 어느 시기 어느 타이밍에 이렇게 좀 전진 배치하고 조금 하겠다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런 분위기들이 계속 몰아가면은 저는 그 지금의 현재 기득권 체제로 그 자기 지역구만 사수하는 이 모습들이 저는 어쨌든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이제 인재 영입들이 이제 4호 계속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자꾸만 이런 신진 기회의 영입들이 기존의 의원들에게는 상당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동력은 될 겁니다. 예, 험지 출마론 할 때 국민의힘에서 또 많이 이야기 나오는 원희룡 장관이 있죠. 원희룡 장관이 개각 발표 후 첫 일정을 했는데 전광훈 목사가 참석하는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듣고 이야기 나눠보죠. 뭐 자꾸 어디로 갈 거냐고 그러는데 딱 한 사람을 붙들어야 되거든요. 예.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을 붙잡고 제가 헌신하고 희생하겠습니다. 와따 원희룡 간증 잘하네. 내가 웬만해서는 내 마음에 안 들거든. 내가 아주 쏙 빠지게 하네. 쏙 빠지게 해. 예, 원희룡 장관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왜 그랬을까 싶어요, 저는. 본인 스스로도 뭐 당황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지역까지 내려가서 경주에서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까지 내려가면서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그런 행사라는 걸 몰랐을까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일종의 언론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에 대한 언론 플레이를 할 때는 그때는 개혁적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 보이고 또 험지 출마 얘기하고 이준석 전 대표하고도 얼마든지 함께할 수 있다. 뭐 함께할 뜻이 있다고 계속 이렇게 밝히면서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생각할 때는 또 보수층에 뭔가 지지가 필요한 상황, 약간 좀 이중 플레이하는 듯한 느낌을 좀 받게 돼요. 그러니까 원 장관이 그렇게 뭐 정치 한도에 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런 자리 저 잘 모르고 갔어요. 저는 교회 행사인 줄 알고 갔고 신앙 간증, 저 뭐 어차피 개신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신앙 간증하러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을 누가 순진하게 그걸 다 믿어줍니까?
근데 이런 영상이 나올 거라는 걸 몰랐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원장관의 좀 다른 측면을 보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아마 보수 지지층에서도 특히 이제 한동훈 장관하고 좀 달리 한 장관은 아직도 이제 장관직 내려놓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아까 험지 출마 얘기 나오지만 험지 출마 한동훈 장관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땐 그런데 원희룡 장관은 내가 험지 먼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한 장관이나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딱 대비가 돼서 원 장관 또 다른 면모들이 보여지네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좀 실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조금 뭐 생각이 좀 다른데, 그러니까 뭐 사실 국무위원 물론 이제 현직이긴 하지만 이미 후임자가 지명됐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본인은 이제 나가서 다시 제2 활동을 할 준비를 하는 시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뭐 어떤 정치인이 말하자면은 뭐 종교의 행사에 가는 거야 그걸 누가 탓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거기서 뭐 신앙이 있다 그러면 뭐 간증도 할 수 있는 거고 하는 건데, 다만 왜 그런데 정광훈 목사가 하는 집회 그 행사에 갔느냐가 지금 비난의 소지잖아요. 저는 이렇게 봐요. 이재명 대표 지역구에 지금 개항을 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장관이 이제 앞으로 국무위원회에서 벗어나서 그 아직까지 어떤 직함을 맡기 전까지는 언론의 주목도를 좀 받기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원 장관 입장에서는 보수층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지금 어쨌든 개항을 도전의 동력을 계속 가져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사실 당에서 그 누구도 하지 않은 험지 출마를 정말 강단 있게 용기 있게 한 바람에 그 정말 이뇨한 위원장도 원희룡 멋지다는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뭐 이게 여기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저는 어쨌든 이게 종교 집회이기 때문에 저는 원 장관이 이 동력을 바탕으로 본인이 끊임없이 말하자면 이 열기를 이어가고 본인의 어떤 그런 지금 말하자면 이재명을 타겟으로 한 그런 전략 공천에 대한 그런 당위와 명분들을 계속 쌓아나갈 거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보수층의 지지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그 사실 이게 뭐 장관직을 아주 다 그만두고 갔으면 더 좋았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비난의 소진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원희룡 장관의 그런 어떤 결단과 용기가 이런 동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선택적인 그런 모습들이 좀 마주왔던 그런 좀 요인들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분석하는 근데 거예요. 저곳에 찾은 것에 대해서 실망하는 시선도 있을 거라고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 찬반 논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굳이 왜 그런 집회 갔냐는 비난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원 장관 입장에서는 본인이 선언을 하고 지금 나가겠다고 강력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건 상황에서 굉장한 동력과 에너지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수층의 강력한 지지와 그런 성원은 굉장한 본인의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이 고려된 전략적 행보가 아니었나 저는 분석하는 거죠. 근데 지금 원 장관이 서운한 말을 하셨어요. 개항을 아직 선언 안 했어요. 뭐 험지 개항을 출마라고 하면은 나가겠다고 뭐 얘기한 적이 그리고 없어요. 아니 여기에서 딱 한 사람을 붙들어야 하겠다라고 이미 뭐 그 우회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아직 확정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원 장관 그렇게 보세요? 입장에서는 너무 험지예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하고 붙어서 원 장관이 이길 수 있을까요? 그건 사실 알 수가 제가 볼 없죠. 땐 제가 볼 때 쉽지 않거든요. 선거라는 원 건 장관이 여기서 정치적 체급을 더 키우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미 체급이 다 컸어요. 이제 바로 대선 출마에 직행해도 되거든요. 그럼 본인이 대선 출마하는 데까지 정치적 좀 길을 좀 닦아주는 작업을 해야 될 건데 가서 원외로 밀려났을 경우에 그럼 굉장히 험한 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상징성은 그렇게 갔더라도 본인이 험지 출마한다 하더라도 당에서 우리 당의 자산이니 이쪽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유도해 주길 기대하는 마음이 전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뭐 정광훈 목사의 단순히 뭐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당 지도부도 태극기 집회하고 선을 그었잖아요. 선을 긋고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던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국민 여론이 안 좋으니까 선을 긋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털썩 가가지고 정광훈 목사랑 같이 있는 장면이 나와버리면 당 기조하고도 맞지 않을 뿐더러 실망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거란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뭐 저거는 지금 정광훈 목사가 하는 장외 집회가 아니라 종교 행사였으니까 그 점을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사실 원 장관이 뭐 그 험지 출마가 쉽지 않다, 개항을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대선 주자급은요. 그냥 초선 의원들처럼 스토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영웅적 서사가 필요합니다. 실제 지더라도 그런 내러티브가 있어야 전략적 자산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원 장관의 도전은 저는 보수에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도전으로 아마 평가를 받을 겁니다. 결과가 어찌됐든 간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한동훈 장관은 국회를 찾습니다. 일단은 이민관리청의 신설에 관해서 이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그게 참 어디를 가든 이게 굉장히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잖아요. 일단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듣겠습니다.
뭐 그거는 당정협의 때 얘기해도 되는 거고 당 지도부 만나서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국회 나가가지고 얘기해도 되는 건데 굳이 의총에 참석할 필요까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장관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어떤 부분들요? 뭐 어디를 앞으로 이제 총선 출마가 어떤 거의 모양으로 갈 것인지. 네, 예정돼 있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국민적 관심을 좀 더 키우는 전략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관직에서 내려오지 않으면서 일종의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는 어느 시점에 당의 간판으로 등장해서 총선을 이끌겠다. 이게 제일 좋은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더 욕심내면 대선까지 가겠다고 하는 건데 당이라고 하는 게 한 장관한테 그냥 꽃길만 쫙 깔아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한 장관 입장에서는 꽃길 깔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클 텐데 당은 아직 그렇게 정리가 안 됐을 거라고 좀 보거든요. 한 장관이 뭔가 요구사항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 그러니까 당 지도부에 요구를 하고 있던 뭔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한 장관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당에 가서 뭔가 나의 존재감이나 이걸 과시하거나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한 장관이 아무리 뭐 선거의 간판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뭔가 이렇게 발목이 붙잡힌 듯한 이런 느낌으로 모양새 만들 이유가 저는 없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김기현 대표하고 그리고 인유한 위원장하고 막 다투거나 뭐 할 때 한 장관이 멋지게 이번 장관 그만할 때 1순위로 딱 나와가지고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든 보내주십시오. 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습 보여주면 더 큰 박수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보수 지지층에 딱 갇혀있는 인물이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근데 그거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대통령실하고 뭔가 삐걱대거나 맞지 않거나 아니면 국민의힘 지도부하고도 뭔가 맞지 않거나 여러 가지 가능성이지만 어찌됐든 뜻대로 잘 안 움직여진다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생각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 한동훈 장관이 얼마 전 이제 그 굉장히 스타덤에 부상한 계기가 제주에 가가지고 그 한 세미나에서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만들었던 거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농지계였다고 얘기해요. 근대화의 시초를 닦았고 우리 산업화의 시초를 닦았던 거. 그다음에 이 이민관리청 문제는 정말 우리 사회가 지금 당면한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편이고 여기에 대한 관리를 정밀하게 해야 한다고 이민관리청은 한동훈 장관의 늘 소신이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사실 지금 법무장관 이제 임기가 거의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정설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은 정책 의총에 참석해서 이 이민관리청을 본인의 상징적인 어떤 정책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심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걸 반드시 올 정기국회 안에 뭔가 추진해가지고 국민의힘이 이 부분을 좀 당론으로 강력하게 밀고 나가서 좀 말하자면 물론 이게 이민관리청은 정부조직법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만은 이건 뭐 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사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의 이런 행보들이 지금 법무장관을 곧 그만둘 수 있다라는 생각과 그다음에 자신의 상징 자본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하나하나 국민의힘에 좀 이식시키고 있다. 그런 과정으로 놓고 보는 게 맞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존재감도 계속 키우고 언론의 노출도와 주목도를 통해서 계속 책임을 올려나가는 그런 상승 효과도 같이 있을 거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해석하는 게 맞고 본인이 지금 어쨌든 뭐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장관이라는 건 분명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마무리 단계에 대한 박차를 좀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야당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가 많은 얘기하고 있고 당에 대한 쓴소리들을 하는데 그래서 당원들이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출당을 좀 요구하는 그런 청원을 올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또 이낙연 전 대표도 뭐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2만 명 넘었거든요. 그럼 공식 답변해야 되는데 그게 그 청원이 삭제가 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해석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체포동의안 표결 때 그때 이제 찬성표 던졌다고 지목된 의원들에 대한 출당 요구 청원도 있었거든요. 그때도 조정식 사무총장이 그거 내리도록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도 그런 기준으로 같이 내렸다 이렇게 또 보이는데요. 당 입장에서는 전직 대표이기도 하고요. 총리이기도 한 인물을 지금 뭐 출당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가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당 단합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공개적으로 이렇게 전직 당대표를 출당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청원을 그대로 뒀을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한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을
이 당을 떠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건 전 조금 너무 나간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이낙연 전 대표는 과거에 대변인 굉장히 오랫동안 지냈거든요. 근데 총리 때 야당 의원 탁탁 말 받아치는 거 보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웬만하면은 그 이낙연 전 대표 말솜씨를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신이 발언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 생각하고 발언을 하는데요. 내몰면 어쩔 수 없지요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내 뜻은 나갈 생각이 없는데 자꾸 나가라고 나 등 떠미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견딜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내가 먼저 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 밀면은 나는 어차피 밀려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지금 오히려 국민들한테 역으로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그 강성 지지층이 자꾸 비명계 비난하거나 아니면 이낙연 전 대표를 비난해 왔다고 하는 점도 그동안에 많은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런 점들하고 같이 연결지어 보면 그 발언의 맥락이 이해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당장 신당을 만들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정치가 변할 수 있는 뭐 시기나 아니면 계기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예단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청원이 삭제된 부분, 뭐 이재명 대표가 사실 어제 페이스북에 표현의 자유, 뭐 다양한 의견에 대한 글을 좀 올렸었잖아요. 그 부분과도 좀 연관이 돼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좀 다급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생각지 못한 변수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본인의 이제 재판 관련 사법 리스크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뿐만 아니라 사실은 원칙과 상식도 넘어서 지금은 정세균 총리와 지금 사실 김부겸 전 총리까지 지금 가세하고 있는 형국이란 말이죠. 이렇게 될 경우 만약 이 세 분이 만나서 어떤 식으로든 결단을 할 경우에는 민주당의 적통성을 이분들이 가져갑니다. 지금 민주당의 친명계는 민주당의 적통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년 총선 구도는 어떻게 되느냐. 윤석열 대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 대 문재인 구도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그 말하자면 논점에서 사라지는 이른바 포커스에서 비껴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지금 뭐 말하자면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당 청원이 뭐 내규에 의해서 삭제된 거라고 했는데 저는 그 내규가 어떤 내규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가 잘 안 될 때는 원칙보다는 뭐 내규를 뭐 적용해서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 굉장히 아마 이재명 대표가 마음이 급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서서히 동력을 키워가고 있고 지금 국민의 평균 상식의 눈높이에도 맞지 못하는 정직성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굉장히 아픈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자꾸 지금 떼밀려 나갈 수도 있다라고 말을 시사하는 바에 지금 출당시키자 하는 이런 청원이 올라오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빨리 막고 뭔가 봉합하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그나마 지금 이걸 진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재명 대표 이상은 상관없이 점점 더 불신이 커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낙연 대표가 요구하고 있는 건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퇴진과 그다음에 친명과 비명이 합의한 빨리 비대위를 해라. 그러지 않으면 난 신당 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신당이 나만의 신당이 아니라 정세균 전 총리, 만약 김부겸 전 총리까지 합세하는 신당이라면은 민주당의 적통성 플러스 문재인 정부의 이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총선 구도를 짠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곤혹스러운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이 갈등 국면을 좀 조정하려는 그런 노력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전 이낙연 전 대표가요. 뭘 주장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아마 생각하겠지만 강성 지지층의 발언을 자제해라, 징계해라. 뭐 그동안에 얘기 많이 나왔던 거잖아요. 뭐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요. 그것 때문에 당을 뛰쳐나가긴 좀 그렇잖아요. 명분이 떨어지고요. 그러면은 나와 가까운 비명계 공천 그냥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구차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내려오시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하면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당대표라 그러면 내려가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어찌됐든 간에 뭐 사법 리스크든 뭐든 간에 어떤 이유로든 이재명 대표 체제에 있어서 선거를 앞에 직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뭔가 의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대한 정치적 공간들을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거기에 정계 은퇴 선언한 김부겸 전 총리까지 막 가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 당사자들과 정세균 전 총리도 그렇지만 당사자들과 아주 긴밀하게 공조하고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낙연 대표 측에서 계속 그런 방식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그동안의 실망감이나 낮았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면서 계속 당내에서 자기 정치적 공간이나 영역을 키우고 언론의 주목도를 키우는 방식으로 다시 정치를 재개하고 있다. 대선 출마 후에 한동안
가라앉아 있다가 뭐 행보를 안 하다가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적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이제 조바심이 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두 인물이 만날 가능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어떤 분석들도 좀 있던데 어떻게 좀 보세요? 지금 당장 만날까요? 저는 지금은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나게 되면 지금 당 공천 문제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굉장히 예민하단 말이에요. 예비후보 등록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파열음을 이낙연 전 대표가 계속 키울 경우에 민주당에 부담이 되는 거는 뭐 틀림없을 겁니다. 근데 그걸 어느 정도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이제 통합과 뭐 단결의 메시지를 냈던 것처럼 잘 품어안고 끌어안고 가느냐 그런 행보를 보여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정치인들의 신당 창당설들이 많이 좀 거론이 되는데 관련된 여론조사를 가지고 두 분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연합뉴스 TV 그리고 연합뉴스가 여야를 막론하고 신당을 창당했을 때 지지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좀 했거든요. 지지 의향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연 평론가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지할 의향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봐요. 사실 이 신당 창당 같은 경우가 실제화되지 않고 지금 사실 계속 군불만 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군불만 떼고 있는 상황에서도 25%라고 하면 저는 작은 숫자가 아니라고 봐요. 근데 신당 창당이 이게 가시화가 되고 실제 이루어지고 동력을 갖고 나아갈 경우에는 저는 조금 더 여기 수치가 좀 높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25%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제 조국 신당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아마 민주당의 그 지지층들이 적극 응답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말하자면 이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그런 이른바 친문 세력들이 좀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이제 워낙 많은 이제 보수층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분열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답변했겠지만 실제로 25%라는 숫자는 이준석 대표의 개혁 성향을 지지하는 게 4명 중에 1명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꼭 그렇게 낮은 것만은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일 지금은 이렇게 찻잔 속의 태풍처럼 25% 어간이 나오지만 실제로 창당을 해가지고 앞에 드러낼 경우에는 조금 더는 다른 수치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도 봐서 저는 이 부분을 너무 낮다. 그러니까 저는 25%면 4분의 1 수준인데 꼭 이걸 가지고 낮은 거라고 볼 수는 없고 저는 오히려 이게 지금 내년에 총선에 있을 지금 선거제가 어떻게 유지되든지 간에 상당한 다당제의 어떤 그런 현실화 가능성 만일 이낙연 신당도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런 지지를 바탕으로 그런 점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검사 출신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두 분과 저희가 함께 봤는데요. 대검 중수부장 출신이고 윤 대통령이 이제 가장 존경하는 이제 검사 선배로 좀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실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결국 이렇게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었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출신 아니면 믿을 사람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근데 과거에 방송통신위원장은요 최소한 대통령하고 어느 정도 가까운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한 번 좀 걸러주는 과정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들어왔던 게 상례였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정치 경력이 적은 사람이거나 이런 것들 좀 이런 위원장들을 선택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게 다 깨져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대통령 특보에서 바로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보였던 행보를 보면 뭐 지금 이제 언론계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언론 기술자라 이런 비판을 들을 만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탄핵 소추안 뭐 통과시키겠다 민주당에서 얘기 나오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만두고 다음에 또 곧바로 임명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존경하고 검사 선배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권익위원장 된 지 한 넉 달 정도밖에 안 된 인물을 다시 방통위원장에 임명한다. 이걸 누가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처럼 뭐 구두선은 얼마든지 뭐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 공정성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믿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굳이 이렇게까지 그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총선 앞두고 방송을 장악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박근혜 정부 때도 그 최성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방법원장에서 바로 발탁이 돼가지고 이제 방송통신위원장이 됐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 변호사 하시던 분이 방송통신위원장 마지막에 한상혁 위원장 하지 않으셨습니까? 법조인이 여기 오는 거는 뭐 그렇게 이상스러운 일이 아니고, 오히려 저는 지금 뭐 가짜뉴스 엄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방통위에 산적한 현안들이 법률적 전문성이 좀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이런 합리성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저분은 굉장히 그동안 이제 말하자면 공명정대하게 이제 그 검사로서 업무 처리를 했다고 평가를 받는 분이고, 또 윤 대통령이 강직하다고 존경하시던 분인 만큼 저는 합리적으로 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방통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는 그거죠. 이동관 위원장은 언론 기술자라서 반대하고, 이분은 또 검사 출신이라서 반대한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을 시켜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와서 앞으로 전문성과 그런 어떤 방통의 독립성을 잘 지키는지 지켜보고, 그다음에 이분이 방송통신에 대한 이해도를 어느 정도 그래도 취임 전에 조금 공부했는지를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하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뭐 검사 출신이고 법률가라서 이건 반대한다라고 하는 건 논리적 설득력이 좀 떨어지고, 앞으로 이 부분이 이분이 어떤 의지와 자세로 방통위를 이끌어갈 것인가, 이거를 청문회 때 잘 검증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김성환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